2004년 7월 12일 밤 11시경 서울 관악구의 사무실을 둔 출장 마사지 업체에 30대 남자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 표시 장치에 남겨진 번호는 휴대전화 신촌 로터리에서 만나자는 호출이었다. 이 전화를 받고 나간 임희선 27세 씨는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에 업소로 전화를 걸어 다급하게 비명 같은 한마디를 남겼다. 나 지금 납치되고 있어요. 전화를 받았던 동료가 다시 통화를 시도해봤지만 이미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이후 희선 씨는 연락도 두절되고 업소로 돌아오지도 않았다. 비록 출장 마사지업에 종사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고향 가족에게 꼬박꼬박 돈을 보내는 보람으로 살아가던 희선 씨였기에 장난이나 허위 전화는 아니라는 것이 업소 사람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이틀이 지난 7월 14일 업주 노 씨는 과거 사건 관계로 만난 적이 있던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 양 형사에게 전화했다. 양 형사는 전화로 들은 내용을 첩보로 작성해서 보고하고는 수사에 착수했다. 이튿날인 7월 15일 새벽 2시 희선 씨를 호출했던 번호가 전화기 화면에 뜨면서 벨이 울렸다. 신촌 지편의점 앞으로 마사지사를 보내달라는 목소리는 사흘 전 그때와 같았다. 신촌 현장에서 잠복 근무 중이던 양 형사에게 연락한 뒤 마사지사가 출발했고 마사지 업소 주인과 친구들은 눈에 띄지 않게 마사지사를 따라갔다. 마사지사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자 감시당한다는 사실을 눈치챘는지 남자는 모습을 감춘 채 마사지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교체해달라고 전화했다. 다시 교체된 마사지사가 약속 장소에 가니 남자는 전화를 걸어 만날 장소를 인근 H대학교 앞, G마트 뒤편, G마트 앞쪽 등으로 계속 바꾸어대는 것이었다. 간첩 적선하듯이 할 수 없이 양 형사 팀은 합정동 H대학교 근처, 마사지 업주 노씨 일행은 신촌 G마트 근처로 나뉘어 잠복하기로 했다. 새벽 4시 45분경 인적 없는 G마트 뒤 골목에서 웬 남자가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걸 봤는데 곧이어 업소에서 노씨에게 연락이 왔다. 방금 전에 남자가 다시 G마트 뒤편으로 마사지사를 보내달라고 전화했다는 것이다. 저 놈이다 싶었다. 노씨는 양 형사가 단단히 일러준 대로 섣불리 덮치는 대신 양 형사에게 전화했고 양 형사는 바로 출발할 테니 인근 순찰지구대에 연락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라고 일렀다. 새벽 5시 연락을 받은 순찰지구대 김경장이 출동했으나 그 사이 남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낚시꾼이 입질이 약해 조금만 더 하다가 그만 미끼를 뜯긴 상황이었다. 그러나 20분 뒤 남자는 G마트 앞 길가에 다시 나타났고 김경장과 노씨 일행은 사방을 포위하며 덮쳤다. 남자는 격렬히 저항하며 손에 들었던 무언가를 입에 쑤셔 넣었고 김경장 일행은 손가락을 입에 넣어 삼키지 못하게 한 다음 마침 주머니에 들어있던 숟가락을 물려서 입안에 물건을 빼냈다. 출장 마사지 업소 전화번호가 적힌 전단지 뭉치였다. 마침 양 형사 일행이 도착해 수갑을 채우고 차에 태웠다. 차에 태우는 과정에서도 격렬히 저항하는 통에 양 형사와 일행은 남자의 이에 물어뜯기고 머리에 받쳤으며 남자 역시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었으나 큰 부상은 아니었다. 체포된 남자의 이름은 유영철. 절도 등 전과 11범이었고 지난 1월 신촌의 한 찜질방에서 발생한 소액절도 사건의 피의자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였다. 이거 완전 도둑놈이군. 기동수사대 형사들이 한마디씩 내뱉었다. 전화로 불러낸 마사지사를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에 유영철이 이상한 대답을 했다. 마사지사가 맘에 안 들어 바꿔달라고 하고 기다리는데 다짜고짜 덤벼들어 붙잡았기 때문에 마사지사는 잘 모르고요. 요새 발생한 서남부 살인 사건 그거 다 제가 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체적으로 질문하자 서남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유영철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야, 그럼 휴대전화는 어디서 났어? 유영철은 7월 13일 새벽 4, 5시에 길을 걷는데 지나던 차가 창문을 열고 봉투를 버렸고 그 안에 휴대전화와 동전, 시계, 휴지, 생리대, 명함 등이 들어있었다고 대답했다. 7월 12일에도 이 휴대전화로 불러낸 마사지사가 실종되었는데 당시 유영철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다. 출장 마사지 업소 전화번호는 여러 개라서 각기 다른 전단지에 적혀있지만 사실은 모두 한 업소에 같은 전화로 연결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12일에 전화한 업소와 14일에 전화한 업소가 다른 줄 알고 지어낸 거짓말이었다.
이상한 김새를 느낀 형사들은 일단 유영철이 내뱉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기로 했다. 7월 16일 밤 12시 10분경 횡설수설하던 유영철은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취조하던 두 형사는 가혹행위로 인해 징계를 당할까봐 얼른 유영철의 수갑을 풀고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고는 괜찮은지 물이나 뭐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물었다. 곧 진정된 유영철은 고분고분해졌고 11명을 살해해서 암매장했는데 다 자백할 테니 현장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두 형사는 잠시 서로를 쳐다보며 망설인 끝에 그래 가보자며 지원을 받기 위해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이었다. 유영철을 사이에 두고 한 경찰관은 앞장서고 다른 경찰관은 뒤에 섰다가 잠시 서류를 챙겨들기 위해 뒤돌아선 순간 그 허점을 노린 유영철이 앞선 경찰관을 온 힘을 다해 밀어붙이고 계단을 향해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다. 하필이면 대부분의 형사들이 야간 출동 중이라 정문까지 달리는 동안 아무도 마주치지 않았다. 지난 1월 찜질방에서 도주했을 때와 달리 건물로 들어가지 않고 사람이 붐비는 길로 빠져나가 도주하는데 성공하였다. 유영철이 도주하자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에 비상이 걸렸다. 모든 직원들이 소집되어 간단한 교양 후에 유영철의 사진을 담아 급히 만든 수배 전단을 받아들고 거리로, 유영철 연고지로, 역으로, 터미널로 달려갔다. 일단 수배한 죄목은 절도였다. 유영철을 잡아올 때까지는 먹지도, 싸지도, 앉지도 마. 경장의 고함 소리가 대원들의 뒤통수에 꽂혔다. 도주 11시간 만인 11시 40분 영등포역 앞. 눈에 불을 켜고 머리에는 오직 유영철의 얼굴만 담고 있던 기동수사대 김형사의 눈에 낯익은 모습이 들어왔다. 이리저리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남자, 유영철이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동행한 의경들에게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표정 하나 바꾸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다. 유영철이 1m 안쪽으로 다가오자 김형사의 외마디 소리와 함께 덮쳐 체포되었다. 거짓말과 도주의 명수 유영철은 다시 경찰의 체포망에 걸려들었다. 본부에 무전으로 검거 소식을 전하고 호송에 들어가다 유영철은 호송되면서도 간질 발작 흉내를 내거나 다리가 아프다며 비명을 지르는 등 갖은 술수를 다 부렸지만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다. 일선 경찰관들이 도주한 유영철을 검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동안 서울경찰청에서는 기동수사대에서 보고한 내용들을 토대로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검거 당시와 이후에 보인 유영철의 반응과 행동 특성들로 미루어 볼 때 출장 마사지사 갈취의 여부는 그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미 서남부 연쇄살인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당시 분석을 주도하던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김용화 경무관은 유영철의 사진에서 왠지 낯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해화동 CCTV 사진 가져와봐. 비록 뒷모습이었지만 어머니들은 신생아 뒤통수만 봐도 안다고 뒷모습에도 분명히 개인마다 다른 특징들이 있었다. 그래, 이거야. 다시 검거된 유영철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제대로 진술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은 수사부장은 직접 유영철을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경찰의 별에 해당하는 경무관으로 거대 서울경찰청 형사들의 최고 우두머리다. 직접 피의자 신문을 하겠다니 위험 부담이 매우 큰 모험이었다. 만약 수사부장이 신문해도 별 소득이 없다면 위신이 구겨지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방법은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는 부담을 아는 결정이었다. 이런 분위기는 유영철에게도 전달되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유영철은 매우 과시욕이 강하고 우쭐대기 좋아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는 터라 서울경찰 최고위 형사 간부가 직접 자신을 신문하러 온다는 사실에 흥분했다고 한다. 한국의 살인사건 분석과 프로파일링을 주제로 범죄학 박사 학위까지 받은 김용화 수사부장이 차분히 추궁하자 유영철은 이내 자백하기 시작했다. 우선 4건의 부유층 노인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임을 자백했다. 자백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범인이 아니면 모를 이야기들을 하거나 현장 상황을 정확히 재현해 그리는 점 등으로 보아 범인이 분명했다. 진술에 뒤이은 현장 답사에서도 정확히 피해 주택들을 찾아내고 사건 현장의 처음 모습을 재현해냈다. 11시간 도주하는 동안 증거가 될 만한 물건들을 버렸다는 진술에 따라 수색한 결과 유영철의 하숙집에서 멀지 않은 골목길 구석에서 범행에 사용한 해머 가방도 발견해 수거했다. 나중에 이 해머의 손잡이 플라스틱 안쪽에서 피해자의 혈흔을 발견했다. 이상한 것은 이미 4건의 연쇄살인을 자백한 유영철이
정작 체포된 이유인 출장 마사지사 실종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모른 뒤로 일관한다는 것이었다. 수사부장은 계속해서 유영철이 소지하고 있던 여성용 발찌와 손목시계, 여분의 휴대전화에 대해 그 출처를 집중 추궁했다. 꿋꿋하게 거짓말에 거짓말을 거듭하던 유영철은 마침내 스스로의 거짓말에 지쳐 모두 피해 여성들의 물건들이고 여성들을 모두 살해해서 토막낸 후 유기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2004년 7월 16일 저녁 7시간 김용화 수사부장이 직접 앞장선 수사진은 유영철을 앞세워 사체 일부를 매장했다는 신촌대학 부근에 있는 야산으로 올라갔다. 지역 주민들이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등산로를 따라 할부 능선쯤에 이르자 유영철은 한켠에 있는 고목나무 뿌리 밑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태연자약하게 말했다. 저기 봐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표시나 흔적도 없는 뿌리만 남은 고목나무 밑둥을 들춰내고 흙을 조금 파내자 이내 물컹한 것이 손에 잡혔다. 비닐봉지에 담은 사체 조각이었다. 모두 18조각. 사체는 이미 심하게 부패해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였다. 서울경찰청 과학수사요원들이 장비를 갖추고 세심하게 비닐을 벗겨낸 다음 사진을 찍고 오랜 시간에 걸쳐 조각들을 인체 형태로 맞추어 나갔다. 사체들은 손가락들이 모두 잘려나간 상태였다. 지문을 통한 신원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한 짓이었다. 그러나 감식 요원들의 일만 어렵게 할 뿐 잘려나간 손가락 마디에서도 지문을 채취할 수 있었다. 지문을 선출하여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한 다음 가족들과의 DNA 비교 분석으로 확인했던 것이다. 24살 나이에 어려운 집안을 돕기 위해 시골에서 올라와 일자리를 찾던 끝에 전화방 도우미 일을 하던 여성이었다. 유영철이 지목한 다음 장소 역시 신촌 지역의 다른 대학교 인근 산자락으로 계곡물이 흐르고 한편에서는 대형 빌딩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라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다. 계곡 이쪽과 저쪽, 공사 현장 뒤편 등에서 모두 11구의 사체들을 찾아냈다. 이번에도 사체들은 모두 조각나 있었고 손가락 지문 부분이 잘려나갔으며 일부 사체에서는 장기가 발견되지 않았다. 유영철은 이후 조사에서 사체의 장기 일부를 믹서기에 갈아 마셨다고 진술했다. 18개의 토막으로 절단된 11구의 사체들 중 일부는 서로 뒤섞여 있기도 하고 부패가 많이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수사요원들과 국과수법의 학자들이 총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별로 조각들을 맞추어 몸 형태를 재구성해내는 작업에 며칠 밤낮이 걸렸다. 지문 감식, 전국의 실종자 및 가출인 명단과의 대조, 사체와 예비 유족들의 DNA 비교 분석 등 신원을 파악하는 작업도 엄청난 일이었다. 피해자들은 모두 20, 30대 여성들이었고 끝까지 가족이 나서지 않아 DNA 비교를 하지 못한 2명을 제외한 9명의 신원이 모두 밝혀졌다. 대부분은 출장 마사지 업소나 전화방 등에 종사하는 여성들이었지만 결혼을 하루 앞둔 채 실종되었던 예비 신부도 포함되어 있었다. 유영철은 발굴된 사체 외에도 5명의 여성을 더 살해해서 같은 장소에 매장했다고 주장했다. 그 말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유적 발굴에 버금가는 수색과 발굴 작업을 벌였으나 발견되지 않았다. 유영철은 인천 월미도에서 손목이 잘린 채 불에 탄 차량 안에서 발견된 서울 황학동 노점상 사체 역시 자신이 살해한 것이라고 자백했고 공개되지 않은 현장 상황을 정확히 진술해서 범인임이 확인되었다. 인천 살인사건 현장 검증 때는 몰려든 취재진과 인근 주민들 속에 피해자 유가족들이 있었는데 너무도 태연한 유영철의 태도에 분노한 고인의 아내는 울다가 실신했고 동생은 웃옷을 벗어던진 채 유영철, 이 비겁한 놈아, 우리 형님 대신 나랑 한판 하자 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경찰과 주민, 취재진은 물론 이 장면을 텔레비전 뉴스로 본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피해자의 동생이 그 후 사건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결국 자살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누누이 지적해왔던 범죄 피해자 대책이 여전히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발생한 비극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매우 크다. 경찰 구속기간이 끝나갈 무렵 유영철은 마치 보너스를 준다는 듯이 이문동 출근길 여성 살해 사건도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했다. 역시 범인이 아니면 모를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진술했기 때문에 경찰은 현장 검증을 마친 후 유영철 사건 목록에 포함시켰고 검찰 역시 다른 사건들과 함께 기소했지만 법정에서 유영철이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바람에 결국 이문동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문동 사건 역시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측면에서 큰 문제를 드러낸 경우인데 유영철을 검찰에 송치하기 직전에 취재진들이 운집해 있는 상황에서 이문동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가 우산을 들고 유영철 앞으로 달려나오자 유영철을 호송하던 경찰관이 반사적으로 다리를 올려 피해자 어머니가 그 발에 맞고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진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었다. 언론과 여론에서는 경찰이 살인마 유영철을 보호하기 위해 비탄에 잠겨 이성을 잃은 연약한 피해자 유가족을 발로 차는 과잉 행동을 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경찰관이나 사회복지사가 전혀 없는 우리 제도가 문제의 원인이지 해당 경찰관 역시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청장이 공개석상에서 고개 숙여 사죄하고 해당 경찰관은 징계를 당했다. 총 20명을 살해한 유영철은 그해 11월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유영철, 살인하고 장기 먹었다. 10개월 동안 21명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영철 엽기 행각 추적기. 토막낸 사체 믹서에 갈고 간과 뇌수 먹었다. 지난해 9월 24일 신사동 노부부 살해 사건부터 올해 7월 13일 출장 마사지사 임모씨 27 살해 사건까지 지난 10개월 동안 무려 26명을 살해했다는 유영철 34 전라도 강진 의 진술을 들은 경찰들은 맥이 풀렸다. 강력범죄 수사의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베테랑들이 모인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 형사들이었지만 그의 말은 도무지 믿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7월 16일 오후 경찰은 서강대 뒤편 야산에 올라 그가 가리키는 지점을 파헤쳤다. 잠시 후 심하게 부패한 살점들이 드러났다. 수백 개의 조각으로 잘린 한 구의 사체였다. 그제야 경찰은 그의 자백이 사실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충격을 받은 경찰들과 달리 그는 그냥 죽였다. 아무 느낌도 없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유영철은 치밀하고도 잔혹한 살인기계였다. 그가 윤락 여성들을 부르는데 사용한 휴대전화는 지난 6월 살해된 우모씨 28의 어머니가 사용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우씨로부터 어머니가 석 달 전 사망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경찰의 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이 휴대전화로 윤락 여성들을 살인의 방으로 불러들였다. 그는 집으로 불러들인 윤락 여성을 곧장 살해하지 않았다. 1시간가량 고향이 어디냐 남자친구는 있냐 등 사적인 대화를 나눴다. 심지어 고향 부모에게 안부 전화를 걸게 하기도 했다. 또 여성들을 협박해 오빠, 나 이제 고향 내려갈 거야? 같이 일하지 못해서 미안해라든가 언니, 나 지금 이상한 남자한테 납치됐어 같은 말들을 녹음해뒀다. 그리고 여성의 사체를 처리한 뒤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음성을 들려줬다. 살해 시점을 속이고 납치로 가장한 것이다. 그가 DNA 검사에 걸리지 않기 위해 윤락 여성들과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경찰 발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에서 그는 처음에는 아무나 불러다 때려 죽였지만 나중에는 예쁜 여자만 골라 성관계를 갖고 죽였다고 진술했다. 심지어는 4시간씩이나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성관계까지 갖고 나서 살해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도구로 팔각형의 5kg짜리 쇠망치를 사용했다. 이 망치는 공사 현장에서 벽이나 바닥을 깨부수는 데 사용되는 도구. 유영철은 편리하게 휴대하기 위해 1m 길이의 나무 손잡이를 떼어내고 짧은 고무막대를 달았다. 망치의 파괴력을 높이기 위해 이음새 부분을 석회로 단단히 바르는 것도 잊지 않았다. 뚱뚱한 여자는 옮기기 무겁고 키 큰 여자는 욕실에 누일 수 없어 기피했다. 이 망치로 그는 피해자들을 단번에 살해했다. 단독주택에 침입해서는 마주치는 사람의 얼굴과 목을 마구 내리쳤고 윤락 여성들의 경우 머리를 쓰다듬으며 잘 가라고 속삭이고는 뒤통수를 때렸다. 경찰이 서울 서남부 지역 미제 살인사건들의 피해자 사진을 유영철에게 보여주며 얘도 네가 죽였냐? 고 묻자 그는 아니요. 수법이 틀리잖아요. 나는 한 방에 죽여요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서남부 사건의 피해자들은 가슴과 등, 배, 다리 등을 여러 차례 찔려 숨진 것. 유영철은 범행 대상을 자신이 원하는 조건에 맞춰 골라냈다. 그는 아담한 키에 마른 체구의 미인을 선호했는데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이혼한 아내를 닮은 여성을 골랐기 때문이 아니었다. 뚱뚱한 여자는 무거우니까 살해한 후 사체를 옮기기 어려워서 키가 큰 여자는 목을 잘라내도 좁은 욕실에 똑바로 눕힐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7월 18일 범행 동기를 집중적으로 캐묻는 기자들 앞에서 유영철은 여성들은 몸을 함부로 굴리는 일이 없고 부유층은 각성했으면 좋겠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마치 부유층과 윤락여성에 대한 훈계의 의미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인상을 풍긴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처럼 정당성을 지닌 살인범은 아니었다. 검찰에서 그는 지난해 9월 출소 후 이혼한 아내와 아들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아내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아들의 똘망똘망한 눈빛을 보고는 아내만 죽이기로 마음을 돌렸다. 그러나 안방에서 마른 김 한 장을 안주 삼아 맥주를 마시는 아내에게 연민을 느껴 포기했다. 그날 유영철은 아내를 대신할 대타를 구해 살해했다. 다른 피해자들과는 달리 이날 희생된 여성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칼집을 내 짓뭉갰다. 그는 지난 2월경 동거한 애인 김모 씨, 27도 죽이려 했다. 유영철이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김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집에 감금해놓고 온몸을 묶은 후 목을 졸랐다. 김 씨가 잘못했다고 매달리자 다시 만나겠다는 다짐을 받고 풀어준 그는 김 씨가 변심할 때를 대비해 김 씨의 부모 연락처까지 받아뒀다. 변심하면 부모를 대신 죽이겠다는 협박이었다. 거의 실신 상태로 훈련한 김 씨는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살해 목적의 범행과 금품 갈취 목적의 범행을 철저하게 분리한 그는 가짜 경찰 신분증을 만들어 경찰 행세를 하며 불법 복제물을 파는 상인이나 윤락 여성에게 돈을 뜯어내 생계를 꾸렸다. 그는 경찰에서 영화 공공에 접해서 클로즈업되는 경찰 신분증을 베껴 만들었다고 털어놨다. 이 가짜 경찰 신분증은 4월 14일 황학동 노점상 안모 씨를 살해하는 계기가 됐다. 영화에서는 유영철처럼 신분증을 위조하는 범행을 우려해 진짜 신분증과는 다른 디자인을 사용했는데 경찰서에 종종 들락거렸던 안 씨가 유영철의 경찰 신분증이 가짜라고 의심한 것. 이것이 유영철을 자극해 결국 안 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7월 18일 봉원사 인근 야산에서 벌어진 사체 발굴 작업에 모인 경찰 관계자들은 사체 훼손 정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체들은 15에서 18조각으로 절단돼 있었다. 유영철은 빨리 썩게 하기 위해 비닐봉지를 벗기고 사체 조각들을 땅에 묻기도 했다. 유영철의 주변 사람들은 그가 잔인한 연쇄살인범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그의 가족이 20년 이상 거주했던 동네 주민들은 종종 교도소를 들락거리긴 했어도 가족에게 잘하는 착한 젊은이였다고 기억한다. 초등학교 담임교사였던 하모 씨는 집안 형편이 어렵고 조용한 아이였지만 학급 일도 솔선수범하고 운동도 곧잘 해 아이들이 좋아했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중학교 때 친구들은 이번 사건이 보도되기 전까지 유영철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소년원에 들어갔으며 이후 계속 교도소를 들락날락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가끔씩 연락이 되지 않아 소식을 물으면 그가 항상 제주도에서 돈 벌고 있다고 둘러댔기 때문이다. 3남 1녀 중 막내 아들인 유영철은 아버지가 서울에 올라와 막노동을 하게 되면서 8살이던 77년 식구들과 상경했다. 알코올 중독자이던 아버지는 식구들을 잘 챙기는 편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동네 아기들을 맡아 돌보면서 가게를 부렸다. 아버지는 유영철이 6학년 때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여 숨졌다. 유영철은 검찰에서 아버지에 대해 연이은 사업 실패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고 회상했고 어머니에 대해선 그런 아버지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고통받은 분이라고 말했다. 그림을 무척 잘 그렸던 유영철은 미술가가 되고 싶어 안양예술고교에 응시했으나 낙방했다. 유영철은 생맹이라서 떨어졌다며 크게 실망했다고 한다. 그러고는 고졸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K고등기술학교에 입학했고 고교 2학년 때 친구 몇몇과 서울 성동구에 있는 주택가를 침입해 절도한 혐의로 소년원에 들어갔다. 소년원에서 나온 뒤 학교를 그만둔 유영철은 계속 절도를 일삼으며 교도소를 들락거렸다. 그러다 20세 무렵 첫사랑인 아내 황모 씨, 32를 만났다. 친구 노 씨는 90년경 영철이를 만났는데 아내가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걸 온몸으로 구해주면서 서로 사랑하게 됐다고 했다. 영철이는 부부 금실이 아주 좋다고 자랑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결혼 후에도 절도에서 손을 떼지 못했다. 93년에는 승용차를 훔치다 잡혀 구속됐다. 94년에는 둘째 형이 실명을 비관해 한강에 투신 자살하는 지옥과 아들이 태어나는 천국을 동시에 맛보는 와중에도 절도 행각을 계속했다. 2000년에는 미성년자를 차에 태워 강간 폭행한 혐의로 3년 6개월형을 언도받았다. 더 이상 참지 못한 아내는 유영철이 구속되자마자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양육권도 가져가 버렸다. 경찰에 따르면 유영철은 전주교도소에서 이혼을 통고받은 후 살인을 결심했다고 한다. 이렇게 살아서 무엇 하나라는 심정으로 살아있을 때까지 죽이자고 마음먹었다는 것.
유영철은 출소한 후 서울 일대를 돌아다니며 사냥감을 물색했고 미리 찍어둔 집에 침입해 속전속결로 작업을 마치고 빠져나왔다. 붙잡히지 않았다면 올해 안에 100명은 죽였을 것. 범행의 완벽을 기획기에 잡힐 줄은 꿈에도 몰랐다. 처음에는 2주 간격으로 단독주택을 침입해 살해했지만 윤락 여성을 집으로 유인해 살인하기 시작한 뒤로는 살인을 저지르는 간격이 점차 짧아졌다. 윤락 여성 살인을 배하다 경찰에 붙잡힌 7월 15일은 살인을 저지른 지 고작 이틀 후였다. 경찰에서 유영철은 농담조로 붙잡히지만 않았다면 올해 안에 100명쯤은 거뜬히 죽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철은 지난해 9월 27일 출소한 지 2주 만에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그가 고른 전화번호는 1818. 신촌에서 6년째 이동통신회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정모 씨는 1818은 대표적인 기피번호다. 그동안 1818을 번호로 쓰는 사람을 딱 2명 봤는데 둘 다 조직폭력배로 남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고른 숫자라고 했다. 유영철에게 1818은 전화번호만이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유영철이 사용하는 인터넷 아이디나 비밀번호 대다수에도 1818이라는 숫자가 꼭 들어갔다며 출소 후 분노와 비관에 빠진 그의 심리 상태를 설명했다. 유영철을 대면한 수사 관계자들의 말을 빌리면 유영철은 마치 게임을 즐기는 듯하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9일 구기동에서 일가족 3명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유영철은 본래 그 집의 앞집을 목표로 정했는데 정원에서 공사를 벌이는 데다 큰 개가 있어 포기했다. 그래서 나오는 길에 뒷집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수사 과정에서 앞집이 존속살해범 박한상의 변론을 맡았던 황산성 변호사의 집임을 알게 되자 유영철은 검찰의 황 변호사에게 변론을 맡기고 싶으니 의사를 타진해달라고 상식 밖의 요구를 하기도 했다. 얼마 전에는 유영철의 말 한마디에 검찰과 경찰에서 믹서 소동이 벌어졌다. 검찰 조사에서 유영철이 5명의 사체를 찾지 못한 것은 사체를 모두 믹서에 갈아버렸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 검찰은 경찰에 유영철의 오피스텔 등지에서 믹서를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믹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 관계자는 완전 범죄를 위해 사체를 믹서에 갈다가 힘이 드니까 그만둔 게 아니겠냐고 추측했다. 내 구의 사체에서 간이 발견되지 않아 8월 13일 검찰이 유영철로부터 4차례에 걸쳐 피해자 인육을 먹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입증되진 않았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또 한 번 세상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그가 먹었다는 인육은 간이다. 수사 관계자는 유영철은 아버지와 둘째 형 모두 간질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한다. 자신만은 간질로 죽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살해한 4명의 사체에서 간을 도려내 바로 먹었다고 했다.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둘째 형은 실명을 비관해 자살했음에도 그는 간질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 관계자는 유영철은 간질과 한센병에는 사람의 간이 효험 있다는 터무니없는 민간 속설을 그대로 믿었다며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내 구의 사체에서 간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유영철은 간뿐만 아니라 뇌수도 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관계자는 유영철이 뇌수를 떠먹어봤는데 맛이 비릿하더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림대 조은경 심리학과 교수는 유영철이 처음부터 장기를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기 시작한 건 아닐 것이다. 이는 살인행각의 진화 단계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처음에는 살인도구를 현장에 두고 나오는 등 범행이 미숙했지만 나중엔 방화를 하는 등 살인을 거듭할수록 범행 기술이 발전한 것처럼 장기를 먹는 행위도 살인의 진화 단계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 조 교수는 장기를 먹는 쾌감을 느낀 이후로는 그 쾌감을 위해 살인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영철을 윤락여성 연쇄살인 혐의로 기소한 이후에도 수사를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검찰이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5구의 사체를 찾는 일과 출소 후 예고 여학생들과 동거했다는 유영철의 진술에 따라 이 여학생들을 추적 중인 것. 유영철은 검찰에서 아직 사체를 찾지 못한 피해자 5명의 인상착의, 살해 시기, 살해 장소, 사체 유기 장소 등을 진술했다. 유영철은 공원사 인근 야산의 사체를 파묻고는 캔 조각 등으로 작은 표지를 해놓았다고 했는데 이 표지가 비에 휩쓸려 떠내려간 탓인지 아직 사체를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가족들과 친구들을 잘 챙기는 의리 있는 유영철과 연쇄살인범인 살인마 유영철.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유영철 사이에는 무엇이 놓여 있는 것일까? 깊게 눌러쓴 모자와 마스크 속에 숨겨진 그의 여러 얼굴을 밝히는 데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